오늘 수업에서는요, 그 캐리어 스캐터링 메커니즘을 좀 더 자세히 뜯어서 살핀 다음에, 어, 이 뭐, 다가오는 시험에 반드시 출제하고 싶은 드리프트 커런트를 어떻게 수학적인 식으로 쓸 수 있을까? 그 얘기를 좀 되게 중요한 챕터를 지나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갑시다. 첫 번째는 캐리어 스캐터링 메커니즘입니다. 뭐, 앞에서 공부한 대로 총 세 가지가 있었지만, 실제 주요하게 일어나는 메커니즘은 포논이랑 임퓨리티 스캐터링 두 개입니다. 여기 슬라이드에서 다루고자 하고 소개하고 싶은 거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 포논 스캐터링에 의해서 전자나 홀에 이동하는 정도의 모빌리티가 어떻게 영향을 받을까 그 컨셉 하나 하고요. 그럼 뒤에서는 임퓨리티 스캐터링에 의해서 또 온도가 올라가거나 뭐 일이 생기면 임퓨리티 스캐터링에 의해서 전자나 홀의 모빌리티는 또 어떻게 악영향을 받을까? 그두 가지 포인트를 볼 겁니다. 첫 번째는 포논 스캐터링에 의해서 모빌리티 값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 답이 이제 감사합니다. 온도가 증가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온도가 증가하면 실리콘 원자가 훨씬 많이 외부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많이 진동할 거고 포논이 커지겠죠. 포논이 커지니까 전자가 그 사이를 뚫고 가야 되는데 저 흔들리는 실리콘 원자가 반경이 흔들리는 정도가 커지니까 때려박을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포논에 의한 모빌리티 심볼인 뮤 값은 감소하겠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좀 전략을 풀었습니다. 일단 포논에 의해서 전자나 홀이 충돌하는 그 충돌 간 평균 시간이죠. 충돌이 일어나고 그 다음 충돌이 일어날 때까지 평균적으로 몇 초가 지나가느냐의 개입이죠. 타우가 크면 클수록 모빌리티는 좋죠.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대로 이런 이케이션에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돌 간 평균 시간은 포논이 많아지면, 포논의 덴서티라는 어려운 단어가 들어왔는데요. 포논이 많아지면 당연히 충돌이 자주 일어나니까 충돌과 평균 시간은 짧아지겠죠. 반비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충돌을 일으키는 주인공은 결국 캐리어입니다. 이 전자나 홀이 포논하고 충돌을 때릴 텐데, 그 때리는 속도가, 그 캐리어가 이동하는 속도가 빠를수록 훨씬 자주 부딪히겠죠. 원래 자동차도 과속을 하면 사고 날 확률이 높아진다. 그거랑 같습니다. 이것도 반비례를 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포논의 덴서티는 온도에 정비례하고 캐리어 더멀 밸런스 요거는 앞에서 배웠어요. 그 2천만 센티미터 퍼 세컨드라고 거기 나옵니다. 시계 루트 T. 그래서 여기 넣고 정량화하면 이런 관계식입니다. 그래서 결국 온도가 올라가면 온도의 2분의 3승분의 1 스케일로 포논에 의한 모빌리티는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온도에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뮤 포논이 온도의 2분의 3승분의 1에 비례한다, 관계되어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갑시다. 임퓨리티 스캐터링, 뭐 풀네임은 임퓨리티 아이언 스캐터링인데 뭐 그냥 너무 단어가 많아서 임퓨리티 스캐터링이고 보는 대로 보론, 그다음에 아세닉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억셉터랑 도너랑 나누었고 일단은 전자 중심으로 봅시다. 보론이면 억셉터니까 전자를 받아들여서 음으로 이온화되어 있을 테고요. 실리콘 결정 구조 안에서. 이 주변에 다 실리콘 원자예요. 이렇게 실리콘 원자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떨면서 포논이 될 텐데 요거는 지금 그만 안 하는 겁니다. 우리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서. 이렇게 보론이 있으면요. 만약에 이게 보론이 아니고 실리콘이었으면 전자가 그냥 이렇게 가다가 포논 스캐터링이 될 텐데 그 보론이니까 보론이면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데 내가 전자인데 마이너스야. 그 근처에 가면 마이너스끼리 서로 밀치겠죠. 그래서 나는 원래 직진하려고 했는데 쟤 때문에, 즉 이온화된 보론 때문에 내 경로가 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충돌이 일어날 수 있죠. 요런 게 임퓨리티 스캐터링. 아세닉 같은 경우는 도너니까 전자 하나를 주고 자기 자신은 플러스로 이온화되니까 전자가 지나가면 끌어당길 겁니다. 들어와 하면서 이렇게 달라붙겠죠. 근데 가끔 학생들이 이거 플러스면 철석 달라붙어서 그냥 안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들어가서 앉을 자리가 없어요. 주변에 있는 실리콘 원자랑 공유결합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러스니까 왠지 거기에 턱 하고 안길 것 같고 안 갈 것 같은데 생각해 보면 아세닉의 최외곽에는 전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세닉이 그냥 플러스로 그 전하를 띠고 있다라고 학습했지만 원자 구조까지 파고 들어가 보면 최외곽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띤 전자가 뱅글뱅글 주변에 있기 때문에 전자가 아세닉 근처에 가면 결국은 튕겨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브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임퓨리티 스캐터링에 의해서 모빌리티, 전자가 움직일 수 있는 정도가 영향을 받을 텐데요. 당연히 억셉터나 도너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런 거 이제 디플렉션이죠. 뭔가 가다가 펑 하고 내 궤도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이동하는 게 디플렉트 된다라고 하니까 이 디플렉션이 일어나니까 분명히 반비례 관계일 겁니다. 그다음 아까 말한 대로 속도가 빨라지면 뭐 자주 충돌이 일어날 테니까 모빌리티에 또 정비례하는 관계입니다. 요걸 가지고 우리가 아까 여기 VTH 덩어리 T에 루트 T에 비례한다 했으니까 그거 대입하면 이런 관계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잠깐만요. 그 온도가 올라가면 그 충돌이 더 일어나는데 왜 갑자기 그 정비례지 하고 여기서 이제 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데요. 요 위에 요 글자를 읽어보면 됩니다. 캐리어죠. 일렉트론이 어떤 높은 속도로 가요. 근데 그 이온에 의해서 그게 요겁니다. 보론 이온, 아세닉 이온 이런 거에 의해서 집하고 있다라는 표현이요. 그 자크 잠그는 거 있죠. 이게 옷 잠바 잠글 때 이렇게 단추 버튼도 있지만 지퍼로 이렇게 쥐익 하고 올리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쥐익 하면서 빠르게 이동하는 그런 경우에는 일렉트론의 운동 경로가요. 잘 안 변해요. 요 있는 그대로 샥 하고 달려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특성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면 요런 집 하는 그 운동이 더 강해져요. 왜냐면 운동 열 받아가지고 지 갈 게 계속 가거든. 그래서 임퓨리티 스캐터링에 의한 모빌리티는 온도의 2분의 3승에 이게 비례하는 관계입니다. 아까 앞서 본 포노는 온도의 2분의 3승이 아니죠. 마이너스죠. 분모에 내려가니까 반비례 관계인데요. 비례 반비례 반대입니다. 이온 스캐터링, 임퓨리티 스캐터링하고 코너 스캐터링은 온도 의존성을 보면 정반대다. 이 부분을 헷갈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보통 여기서 많이들 이게 왜 그래요? 이렇게 의아하게 질문들을 많이 해서 강조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은 이거 우리 지금 스캐터링 이벤트 뭐 총 세 가지로 배웠는데 두 개에 집중해서 온도 의존성 오늘 살펴봤는데요. 요거를 한 걸음 좀 밖으로 나와서 이 실리콘 결정재료 안에서 전자나 홀이 이동하면서 뭔가 충돌을 많이 하면서 결국은 어느 정도로 잘 움직이느냐 그 정도를 정량화, 수치화한 게 모빌리티인데 그 모빌리티는 사실은 포넌 스캐터링에 의한 것도 있고 임퓨리티 스캐터링도 있지만 일렉트론 스캐터링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만 있을까?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리학자들이 찾아보니 뭐 이 정도 세 개가 주요하다라고 한 건데 다른 메커니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반화합니다. 그럼 앞으로 모빌리티라는 거를 계산할 때 여러분이 나중에 연구자가 되고 개발자가 됐을 때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만드는 새로운 첨단 신소재에는 포논 임퓨리티 캐리어 간 스캐터링 말고 또 새로운 스캐터링이 있는 것 같아. 그때 모빌리티를 어떻게 정의 내리고 어떻게 풀어낼까? 이런 궁극적인 질문들에 봉착하게 되는데요. 또 이런 것들을 풀어내는 이론 물리학자들이 있습니다. 예, 여기도 잠깐 소개할 겁니다. 매치슨스 룰이니까 매치슨이 만든 겁니다. 매치슨스 룰을 보면 그 내용을 읽어보면 이런 겁니다. 캐리어가 스캐터 될 겁니다. 어떤 메커니즘 이름하여 I 메커니즘이라고 합시다. 근데 그 충돌 간 평균 시간은 아주 짧은 시간 DT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럴 때 그런 충돌이 일어날 확률 값은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보면 이러면 이제 막 어려워지니까 아주 쉽게 어떤 메커니즘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배운 포논 스캐터링이라고 합시다. 이 포논 스캐터링은 2초에 한 번 평균적으로 충돌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그려보면 이게 0초, 1초, 2초인데 이 어딘가에 한번 랜덤한 포인트에 꽝 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내가 관측하는 시간은 딱 1초라고 합시다. 그죠? 2초에 한 번은 일어나요, 확률적으로. 근데 내가 관찰하는 타이밍을 1초인데 그 1초를 0에서 1초로 봐도 되고 1에서 2초를 봐도 되고 나는 0.5초에서 1.5초까지만 볼게요. 아무 때나 정하세요. 이렇게 했을 때 내가 관찰하는 그 1초 동안 포논 스캐터링에 의해서 전자가 충돌하는 걸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은 몇 퍼센트인가요? 이런 문제입니다.
이거를 사람들이 풀어봤더니 여기 답이 여기 있어요. 야, 그거 2초, 이 타우 i가 뭐냐면 이게 i를 폰온이라고 생각하세요. 폰온 스캐터링 2초에 한 번 일어난다 했죠. 그러니까 충돌과 평균 시간이 2초예요. 2초에 한 번 일어나잖아요, 평균적으로. 2초 쓰고 내가 아까 1초 동안 관찰하는 게 문제였죠. 그래서 위에 내가 관측하는 시간 1초 쓰세요. 그럼 2분의 1이죠. 50%죠. 자, 이제 돌아가서 생각해 보세요. 이런 물리 현상이 있어요. 2초에 한 번은 무조건 일어나요. 근데 내가 글자를 대고 딱 찍었어요. 거기에 이벤트, 그 충돌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확률은 전체 내가 자가 2초짜리 관측 기기가 있었으면 무조건 발견하죠. 이거 100%예요. 근데 이거 반밖에 안 되는 게 있어. 그 50%가 아니에요. 그래서 2분의 1이라는 이 수치가 아, 내가 생각하는 그 계산식이랑 잘 맞는구나. 마음에 와닿을 겁니다. 처음에 이거를 설명을 더럽게 어렵게 했더니 애들이 하나도 못 알아들어서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요. 자, 그러면 이걸 이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 2초라 하지 말고 평균 충돌간 거리, 시간, 하우라 쓰고 내가 관찰하는 시간은 몇 초인지 모르지만 꼭 1초일 필요는 없지.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 하자. DT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더 확장할 겁니다. 야, 폰온만 스캐터링만 있어? 다른 스캐터링도 있잖아. 야, 그럼 이게 있다라고 하자. 그럼 보세요. 폰온도 있고 인피니티 스캐터링이 있는데 내가 관심 있는 건 스캐터링 그 자체예요. 폰온에 의해서 일어나건 뭐 인피니티 스캐터링에 의해 일어나건 일어나기만 하면 돼요. 고로 뭔가 충돌이 일어날 확률을 계산하고 싶으면 이런 놈을 다 더해주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식으로 쓴 겁니다. 문지저 i에 대해서 i는 0부터 뭐 위에 여기에 무한대를 쓰거나 뭐 여기 n을 쓰거나 하고 싶은 막 그런 게 수학에 공부를 많이 했으면 저렇게 넣어야 시원하게 뭐 완성된 식일 것 같은데 그냥 이 물리학에서는요 타우 i랑 dt를 그냥 i가 뭔지 모르지만 그 i의 종류별로 다 더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화살표 있는 거 읽어보세요. 어떤 캐리어가 이제 전자일 수도 있고 호일 수도 있습니다. 충돌이 날 거예요. 어떤 시간 내에 아주 짧은 시간 DT라고 합시다. 근데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안에 캐리어가 충돌이 날 확률은 몇 퍼센트일까요를 식으로 쓰세요. 이게 앞뒤 다 떼고 지금 내가 말한 방금 한 문장만 딱 들으면 와 이거 어떻게 하죠? 그냥 허허 벌판에 혼자 내버려진 느낌입니다. 근데 이거를 생각을 하나하나 내가 강의에서 설명한 대로 쭉 쫓아오면 요 이케이션으로 쉽게 옵니다. 한 번 더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보세요. 혼원에 의한 거, 인피니티 스캐터링에 의한 거 쓴 겁니다. 관측 시간은 원래 DT인데요. 결국 더하기를 하니까 이게 시그마니까 더하기로 표현한 거고 이게 토탈이 되겠죠. 또 DT입니다. 이 DT 이렇게 날려서 1 분자에 쓴 거고요. 1호부터 야 그러면 모빌리티도 뭐 혼원에 의해서 모빌리티 영향받고 인피니티 스캐터링에 의해서 받는데 모빌리티 그놈을 Q 타우 나누기 뮤 질량이니 대입하면 되겠네. 이 타우가 이거잖아요. 타우 포논이면 포논 쓰고 뮤도 포논 쓰고요. 다 대입해요. 그러고 나서 공통인 Q랑 뮤 질량 값은 공통이니까 양쪽 변에 다 삭제하면 이렇게 식이 나옵니다. 이걸 식을 쓰고 나면 이제 수학을 좀 한 번쯤 관심을 가진 학생 이게 조화 평균이라고 하는 수학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역수를 취해서 더한 다음에 최종 결과 역수랑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결정 재료 안에서 전류의 흐름에 참여하는 자유전자와 그냥 전자존재, 전자와 홀의 이동하는 정도, 모빌리티 값, 유효 질량과 충돌감 평균 시간에 의존하는 그 모빌리티 값은 어떤 충돌 스캐터링을 N개로 쭉 분류만 할 수 있다면 각 분류된 모빌리티 값을 찾아낸 다음에 모합 평균 값을 구하면 토탈 모빌리티 값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나중에 먼 훗날 여러분이 새로운 소재를 가지고 연구를 했을 때 이게 안 맞는 게 나오면 그에 대해서 분석하고 연구 논문을 쓰는 게 SCI급 논문이 될 겁니다. 그리고 회사에 가서 열심히 R&D를 하는데 종래에 알려진 지식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나오면 자기만의 티어리를 만들어서 이론을 개발하고 그 현상을 설명할 수 있으면 그게 논문이 되는 겁니다. 그런 지식, 그게 이제 지식의 확장이죠. 지금 여러분이 배우는 거는 이미 선배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에 정립된 이론을 그냥 내가 쉬운 단어로 설명을 해주는 거고, 그걸 이해한 다음에 끝내면 학사 마치고 그냥 회사 가서 그냥 실제 현장 일을 하는 거고요.
이거를 좀 더 진화 발전시키는 지식을 확장해 일을 한다면 대학원에 가서 뭐 석사도 좋고 박사도 좋고 물론 내 석사는 너무 짧아서 별 의미가 없지만 박사를 통해서 이제 지식의 한 걸음을 떼내는 겁니다. 여기 이제 나중에 우리 영서 학생이나 영서스 룰 하나 딱 만드는 거야. 이 반도체 업계 이름을 딱 남기고 은퇴하는 거예요. 아, 어제 밥을 먹었어. 상담. 여기 있는 학생들 다 교수님들이 밥 먹자고 할 거예요. 아, 갑시다. 자, 이번에는 이 대단히 중요한 슬라이드입니다. 시험 문제를 내면 항상 이 슬라이드를 그대로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해서 시험지에 줍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읽어내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그래프 자체가 가지는 의미도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점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여주고 싶은 건요. 모빌리티 값이 도핑 농도에 의해서 어떻게 영향을 받느냐를 정리한 자료이니까요. 임퓨리티 스캐터링 때문에 모빌리티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 근데 도핑을 했다라는 건 사실은 도핑의 원래 용어 자체는 뭔가 원래 플레이그라운드 놀이터가 있고 거기에 불순물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포논 스캐터링도 포함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X축에 도핑 농도입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X축. 요거랑 이거랑 다릅니다. 더한 거랑 뺀 거의 차이를 잘 기억하세요. P타입 반도체 재료입니다 하면 억셉터가 도너보다 많겠죠. 보통 이제 오해하는 게 도너가 아예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있습니다. 도너도 있고 억셉터도 있는데 다만 그 값의 차이가 10배 이상 한쪽이 우세할 때 P형 반도체, 억셉터가 도너보다 많은 P형 반도체가 되겠죠. 그때 홀의 농도를 계산하시오라고 하면 NA에서 ND를 빼는데 ND가 작으니까 그냥 무시 때리고 홀의 농도 P는 NA랑 같습니다라고 근사했어요. 그러나 모빌리티를 계산할 때는 임퓨리티 스캐터링이니까 억셉터가 10에 16 쓴 게 있고 도너가 10에 14 쓴 게 100배 차이 난다고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빌리티 값에 영향을 주는 건 억셉터 10에 16 승도 있지만 비록 그 크기는 작지만 10에 14 승계의 도너도 충돌에 분명히 관여합니다. 그래서 모빌리티 값을 읽어낼 때는 10에 16승 더하기 10에 14승을 해야 되고요. 홀의 총량을 계산할 때는 억셉터와 도너 중에 억셉터 한 마리 있으면 도너 한 마리 넣는 순간 서로 상호 그 캔슬 아웃이 되죠. 하나씩 죽이죠. 전자 하나 줬더니 저는 억셉터에서 받아들이니까. 그럴 때는 억셉터 양에서 도너 양 빼야 됩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나중에 시험 문제를 이렇게 100배 이상 차이 나게 안 할 겁니다. 한 배, 1점 몇 배, 두 배밖에 차이 안 나게 줄 겁니다. 그럼 계산기에 더하기를 넣는 학생과 빼기를 넣는 학생은 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더하기라는 점, X축이 더하기다. 그래서 이런 거는 토탈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요 뒤에 빼기를 할 때는 net doping concentration 이런 단어를 썼었습니다. 그죠? net의 개념과 토탈의 개념 명확하게 이해하길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그래프를 설명을 하면 10에 15승, 18승 요쯤을 잘라보면 그래프의 모양이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내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여러분이 스스로 그래프를 보면서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할까를 고민해야 마땅한데 처음이니까 보여주는 겁니다. 분명히 10에 15승쯤에까지는 모빌리티의 값이 전자건 홀이건 거의 일정합니다. 달리 얘기하면 도핑의 양과 무관하게 모빌리티 값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왜 무한대가 아니고 도핑 뭐 있는데 왜 모빌리티 값이 저렇게 정해져 있을까? 그게 이제 포논 스캐터링에 의해서 결정된 값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15승에서 18승 사이는 모빌리티 값이 전자가 아주 빠르게 감소하고 홀도 뭐 감소합니다. 감소하는 정도가 좀 차이는 나지만 어쨌건 감소한다는 건 동일합니다. 이온 인피니티 스캐터링 때문입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18승에서 내가 끊었을까? 18승이 그만큼 중요한 크리티컬한 지점이라고 앞서 강조했습니다. 뭐 볼츠만 어퍼학스니 편이 맞니 안 맞니의 그 경계선이기도 하고 진하게 도핑이 됐냐 안 됐냐의 경계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8승이 되게 중요한 수치고요. 걔를 시점 기준으로 보면 전자의 모빌리티 값은 뭐이 추세대로라면 이렇게 내려갔을 줄 알았는데 어느 값에 이렇게 그 asymptotically 뭐냐 지금 점근적으로 서서히 쫙 해서 거기에 수렴해 가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홀과 전자의 모빌리티 값이 거의 비슷해져요. 근데 언제요? 도핑의 농도가 20승 정도 되면 저런 일이 생깁니다. 이쯤 되면 이제 던져주고, 자, 이거 왜 이럴까요? 얘는 왜 값이 일정할까요? 얘는 왜 이렇게 빠르게 감소할까요? 얘는 왜 값을 수렴할까요? 그 물리적인 원인이 뭘까요? 저 안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이 이제 대학원에 처음 올라와서 또는 대학원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한 3년쯤 연구와 실험을 해서 저런 데이터를 얻어냈어요. 어떤 서적을 찾아도 저런 실험 데이터가 없어요. 세계 최초의 결과일 겁니다. 근데 이렇게 나오네요 하고 내면 논문으로 인정 안 합니다. 뭐, 근데 옆에 연구실에 또는 다른 대학의 대학원생이, 나도 그렇게 나와. 라고 학회에 가서 만났을 때, 왜 그럴까? 하고 디스커션을 한 다음에, 영감을 얻은 다음에 한국에 돌아와서 글로 썼어요. 아, 이유가 말이지. 이게 있어. 그렇게 해서 저널 측에 딱 제안을 하면, 그 이제 익명의 심사위원들, 결국 학회에서 만난 분들 위주일 겁니다. 보고 현란하게 비판합니다. 야, 이 말이 안 맞아. 이거 틀렸어. 고쳐. 이제 그에 대해서 또 답을 씁니다. 그리고 또 전화를 투고를 하면 이제 그쪽 심사위원들이 다시 보고 이거는 맞아. 억셉트, 억셉트. 그러니까 합의를 하는 거죠. 연구자들끼리 그래 그 이유가 합리적이고 추론한 게 이성적인 판단이고 뭐 나도 받아들일 수 있어. 그러면 이게 이제 피어 리뷰라고 해요. 동료 평가를 통해서 하나의 지식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야, 너네 둘이는 맞대는데 내가 하니까 그거 안 나오는데? 너네 둘 다 틀렸어. 하고 또 논문이 올라옵니다. 그럼 또 치열하게 경론을 하고, 그러면서 제3의 어떤 결과로 또 수렴하게 되고, 그게 또 새로운 지식이 되고, 뭐 그러면서 그 지식이 발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과정에서 보통 이제 마음이 약한 학생은 제가 나 틀렸다고 해요 하고 1번 운다, 2번 포기한다, 3번 적성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그만둔다. 뭐 이런 바보 같은 결정을 하는 학생도 있고, 어떤 학생은 그래, 끝까지 한번 디베이트 해봅시다 하고 실험을 더 하고 보충 자료를 내고 해서 자기가 상대를 설득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반대급부가 굉장히 이기적인 학생으로 연구자로 변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욕심을 부리고 상대를 비하하고 그다음에 인종차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저 나라에 있는 연구자들은 원래 저래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한번 얘기했잖아요. 따뜻하고 겸손하고 상대를 존중하라고. 이렇게 과학적인 팩트 자체에 대해서는 놓고 강하게 디베이트를 하지만 그 의견을 낸 사람까지 비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는 그 어떤 기업이 되면 역시 저 기업은 다수야. 저런 기업은 연구 능력이 저밖에 안 돼. 절대 그렇게 그 토론의 결과물을 어, 그 기업이나 그 사람의 그 퍼스널리티까지 막 건드리지는 마세요. 그 되게 중요한 자세입니다. 근데 우리도 부족한 인간입니다. 하다 보면 그게 그래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게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학년 1학생들 대상으로 미리 잘 얘기를 합니다. 여기 살아보세요. 내 말이 씨 그때 그랬구나 하고 여기 날 때가 있을 겁니다. 자, 요거 물음표만 설명하고 잠깐 브레이크 합시다. 일단 요렇게 떨어지는 이유는 뭐 명확합니다. 도펀트 때문입니다. 이쪽은 왜 일정해요? 도펀트가 별로 없어서 그래요. 그럼 여기 마지막 구간은 왜 이렇게 세츄레이션이 됩니까? 도핑은 더 많은데 그럼 더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요런 게 나옵니다. NA하고 ND가 있으면 요 놈인데 토에는 홀이 있을 거고 요 놈이 토에는 전자가 있겠죠? 근데 요런 짝이요 무지하게 많다는 겁니다. 한두 개 있을 때는 전자가 이렇게 있는데 요거랑 요거만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영향을 받겠죠, 얘 때문에. 이렇게 무지하게 많으면요. 얘네들끼리 Na-하고 전자가 있어서 요렇게 중성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전자가 여기를 쳐다볼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게 이제 스크리닝 이펙트라고 합니다. 뭔가 불순물이 너무 많아져서 주변에 있는 자유전자하고 주변에 있는 이온화된 억셉터하고 만나서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또 다른 전자가 그 시스템을 쳐다보면 중성이래. 중성이요. 나 그냥 내가 이렇게 갈게. 너네 둘이 알아서 잘해.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스크리닝, 쉴드 칠 막는 거죠. 그래서 도펀트가 10에 18승 이상 갈 때는 이런 스크리닝 이펙트들이 가시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해서 제3의 전자가 이동할 때 거기는 아무도 없네. 그러니까 임퓨리티 스캐터링 효과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impurity scattering decreases by heavily doped, 뭐, too many, too much, too many dopant atoms.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모빌리티의 도핑에 대한 의존성. 1400 전자, 홀 한 500, 이걸 유지하다가 15승, 18승에서 쫙 줄다가 그래도 한 200 정도의 모빌리티는 유지한다. 나중에 디스플레이 쪽이나 뭐 다른 뭐 유기물이나 산화물을 써서 만드는 트랜지스터들을 보게 되면 실리콘 결정 재료 안에서의 전자가 아니에요. 유기물이나 뭐 산화물 반도체라고 있습니다. 그런 거 안에 전자나 홀의 이동을 보면 모빌리티 값이요. 100 나오면 와 월드 베스트네 이래요. 근데 실리콘은 가만 내비두면 1000이 나와. 1000이 넘어요. 1400, 1500 나오니까. 그러니까 실리콘만큼 스트롱한 물질이 아직은 나와 있지 않은 겁니다. 왜 실리콘을 써야 됩니까에 대한 여러 이유들은 있는데 오늘 모빌리티를 공부하고 있어서 모빌리티 관점에서도 실리콘은 여전히 스트롱하고 다른 후보 물질보다 월등히 우수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실리콘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모빌리티보다 월등히 좋은 모빌리티 값을 가진 어떤 소재가 있으면 일단 실리콘을 대체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실리콘이 만들어내는 여러 장점 중에 모빌리티의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또 다른 장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다 압도할 만한 새로운 첨단 소재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세상에 판이 바뀌는 겁니다. 판이 서브스트레이트 기판이고, 그죠? 그 판을 바꾸는 일을 SK 그룹 안에서는 그 SK 실트론이 이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판을 바꾸는 기술, 뭐 이러면서 기업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여기까지 잠깐 했고, 잠깐 쉽시다. 네. 잠깐 쉬었으니까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모빌리티에 대해서 온도가 어떻게 영향을 줄까? 그거를 이제 한 장의 데이터 값으로 이렇게 표현한 그래프입니다. 보는 대로 요게 300이죠. 400이고 상온 300켈빈에서 전자의 모빌리티 값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거를 온도를 변화시켜 가면서 모빌리티 값을 쭉 찾아본 겁니다. 사실은 이 데이터를 보기 전에 스스로 한번 눈을 감고 백지에다가 Y축의 모빌리티, X축의 온도를 긋고 내가 뭐 이 사실은 이 100켈빈까지 낮추는 게 어마어마한 돈을 써서 그 LN2죠. 저기 리퀴드 나이트로전 가스 이런 거 써가지고요. 온도를 낮춰줘야 됩니다. 다 돈이에요. 돈 들여서 실험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걸 하기 전에 항상 머릿속으로 생각 실험을 해야죠. 무슨 일이 일어날까? 데이터는 어떻게 찍힐까? 만약에 이렇게 찍힌다면 나는 어떻게 이 현상을 설명할 것인가? 그런 상이 정말 창의적이고 마음대로 그냥 써내려가면 되죠. 그런 일을 한 다음에 실험을 해서 그 결과 비교해서 내 생각이 어디가 잘못됐는지 자연 현상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죠. 하지만 이제 가끔 실험을 잘못해서 결과가 이상하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자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까? 그래서 저기 인문사회라는 학문은 이제 인간을 대상으로 다 다루는 연구들이잖아요. 뭐 정치학이나 외교학이나 심리학이나 모두 다 사람하고 연관되다 보니까 실험을 정확하게 통제하는 게 대단히 어려운 학문인데 이 공학은 내가 얼마나 통제만 잘하느냐에 따라 정말 자연에 있는 그 현상 그대로 읽어낼 수 있는 이 자연하고 싸우면 되지 그 사람이 사람과 싸우는 일은 얼마나 고되고 어려운 일인데 집에서도 맨날 엄마는 왜 나한테 이럴까 하고 그 스트레스 받으면 이 엄마를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일이잖아요. 엄마를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그 긴장과 갈등의 관계는 잘 풀어지지 않죠. 뭐 딴소리 그만하고. 그래서 데이터를 한번 사람들이 찾아봤더니 이거 이제 N타입으로 만들었는데요. 도너를 14승, 부터 해서 여기 표시가 안 돼 있는데 15승, 16, 17, 18, 19 이렇게 고농도로 간 겁니다. 앞서 공부한 내용을 여기 우측 상단에 표시했는데요. 레티스 스캐터링, 뭐 포넌 스캐터링이죠. T의 마이너스 2분의 3승에 의존한다라고 했고, 임퓨리티 스캐터링은 T의 2분의 3승의 비례관계라고 했죠. 그래서 아마 임퓨리티 스캐터링만 도미넌트 하면 온도가 증가하면 모빌리티는 계속 증가할 것이고요. 포넌 스캐터링만 있다라고 하면 온도가 증가하면 모빌리티의 값은 계속 내려앉을 겁니다.
근데 어디가 더 우세하느냐 온도에 따라서 이 얘기인데요. 포노는 상식적으로 온도가 확 낮아지면 포노는 줄어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논이 줄어드는 저온에서는요. 저온도 사실 되게 애매모호한 표현인데 반도체 공정을 연구하시는 분한테 저온이 몇 도예요 하면 400도, 450도라고 해요. 아씨, 400도가 왜 저온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반도체 공정들은 뭐 600도, 많게는 1200도도 올리니까 400도면 정말 저온이죠. 근데 여기서 지금 다루는 저온이라고 하면 상온 300켈빈보다 충분히 낮은 한 200켈빈, 100켈빈 이 정도 얘기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온이 되면 포노는 확연히 줄어들 테니 우측 상단의 이 그림에서 레티스 스캐터링은 사라질 거고 이렇게 감소하는 팩터는 사라지니까 남아있는 임퓨리티 스캐터링 요 요인에 의해서 실제 모빌리티 값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런 형태로 모빌리티 값이 나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 그 그림이 드러나는 곳이 18승이나 19승일 때의 데이터입니다. 이 자료가 더 없긴 하지만 실험을 아마 했으면 이렇게 내려앉았을 겁니다. 그럼 요거는 온도가 증가하면 모빌리티가 증가하는 임퓨리티 스캐터링이 도미넌트한 온도 구간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14승은 왜 없어요? 14승은 아마 이거 그림을 데이터를 더 보면 이렇게 가다가 언젠간 꺾이겠죠. 훨씬 저온에서나 보일 겁니다. 그러기에는 불순물의 양이 충분치 않아서 사실은 임퓨리티 스캐터링에 의한 효과는 요 효과는 요쯤 가야 보일 텐데 이런 건 잘 안 보이고요. 그냥 레티스 스캐터링에 의한 모빌리티의 온도 의존성만 나타나는 실험 결과인 거죠. 이제 그 낌새가 보이죠. 임퓨리티 스캐터링에 의한 낌새가 서서히 나타나죠. 끝자락만 보면 대충 도핑 농도가 올라가면 뭔가 임퓨리티 스캐터링이 도미넌트해지는구나 하는데 18승일 때 아니나 다를까 확연히 요런 재미난 구간들이 여기서 관찰이 됩니다. 19승은 더 심해지고 그렇죠? 요 데이터를 보고 이제 해석할 수 있을 거고 관련해서 토탈 모빌리티는 이렇게 두 개의 성분으로 나뉠 텐데 어떻게 더하느냐 이런 것들도 나올 겁니다. 이제 드디어 오늘 수업의 하이라이트인데 시간이 많이 남아있긴 않지만 할 수 있습니다. 달려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시험 문제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야 낼 게 많아. 출제할 게 많아야 알잖아요. 시험 문제를 쉽게 만들 수 있어요. 낼 게 별로 없잖아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까지 갑시다. 자, 요거는 실리콘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논의를 뭐 맨날 릴레이트로만 했던 것 같아서 홀로 바꾼 겁니다. 실리콘 안에 섹터가 좀 더 많이 들어가 있는 P타입 실리콘 소재에서 양단에 왼쪽 오른쪽에 전압 차이를 줘서요. 그 전압 차이에 의해서 전기장이 P타입 실리콘 안에 균일하게 쫙 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논의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도핑도 유니폼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치에 상관없이 유니폼 어딜 가건 도핑 농도는 균일하고요. 실제 현실에서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라고 물으면 요즘은 가능합니다. 한 10나노 정도 웨이퍼 표면에서 10나노 하단까지는 정말로 퍼펙트하게 균일하게 쭉 불순물을 만들어내는 공정 기술들이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불가능했고 10나노만 웨이퍼 표면에서 하단으로 10나노만 뭐 N형으로 만든다? 불가능한 얘기. 그런 공정 기술은 꿈의 기술이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다 만들어냈습니다. 자, 여기서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건 요 전류값이에요. 내가 전압을 줘서 전류를 흘리는 거니까 요 실리콘 덩어리가 가지는 저항값이 있으면 여기다가 내가 전압을 인가하면 전류가 흐르겠죠? 이 관계식이 이렇게 된다는 거는 네, 고등학교 시절에 오음의 법칙, V는 IR, 그걸 떠올리면 됩니다. 오늘 수업의 핵심은 요 I입니다. I. 전류값을 찾아보는데 전류가 흐르는 메커니즘은 반도체 안에 DDR 세 가지 있다라고 했죠. 그중에 지금 뭐 누가 봐도 네, 요 위에 장표에 제목에도 드리프트 돼 있는데 전압은 인가있기 때문에 전기장이 생기고 전기장 때문에 전자의 이동은 전자나 홀의 이동은 드리프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커런트는 이 드리프트 커런트. 그래서 그 드리프트 커런트 답을 찾아갈 건데 밑에 있는 답을 먼저 컨닝을 해보면 홀에 대한 이 드리프트예요, 드리프트. 드리프트 커런트인데 이게 단위 면적당 전류니까 사실은 요만큼 쓰여진 단위는 홀 커런트 덴서
덴서티예요. 전류 밀도 값을 마지막에 계산할 겁니다. 위에는 마지막 줄에는 홀 커런트라고 돼 있죠. 당연히 드리프트 커런트라 드리프트 단어는 삭제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 뭐 밑에 답을 살펴보면 단위 전압량도 있고 홀의 농도도 있고 드리프트 되고 있는 홀의 벨라시티 속도도 있고 A는 훔쳐보면 휩쓸고 지나가는 전자가 이동하는 경로의 수직 방향의 단면이구나 이렇게 보일 겁니다. 전자가 사실은 3차원 운동을 하는데요. 논의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왼쪽에 있는 플러스 전극에서 마이너스 전극을 향해서 X 방향으로만 이동한다라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앞쪽에 있는 X축이나 뒤쪽에 있는 X축이나 뭐 다 유니폼하게 도핑이 됐기 때문에 하나의 흐름만 이해하면 나머지는 그냥 다 똑같다라고 가정할 겁니다. 그럼 이 전류를 찾아가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출발할 거냐면 일단은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시간 t초 동안, 뭐 그냥 1초라고 생각하세요. 1초 동안 모든 홀들이 면을 가로질러 갈 겁니다. 그 가로질러 갈 때 그로부터 유래된 총 볼륨은 얼마나 되는지를 좀 살펴봅시다. 뭔 말이냐면, 홀이 여기서 출발, 이쪽 면에 홀이 붙어 있다가요, 시작하고, 여기 0초예요. t초를 딱 지나갔더니 홀이 여기 다 달라붙어 있어요.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100m 달리기 경주를 3명이서 하는데, 쫙 출발했는데 t초 뒤에 저쪽에 와 있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때 그 홀들이 휩쓸고 지나간 부피를 계산하자는 겁니다. 부피는 쉽죠, 뭐. 요 괄호 길이 알고, 세로 알고, 높이 알면 되죠. 근데 세로와 높이를 곱한 거는 단면적 A죠. A는 세로와 높이의 곱을 다 표현한 거고요. 가로는 뭐지? t초 동안 홀이 이동하는데 홀의 속도를 VD라고 하면 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해서 거리를 계산하면 되니까 VDT가 가로입니다. 부피 다 구했습니다. 그럼 부피니까 단위 부피당, 그러니까 부피예요. 세제곱센티미터의 단위일 겁니다. 근데 내가 궁금한 거는 암페어 단위의 전류니까요. 이제 바꿔갑시다. 그러면 그 똑같은 타임 t초 동안 면을 휩쓸고 지나간 홀의 총 개수는 몇 개일까? 여기 내가 계산한 이만큼 부피 안에 도대체 홀은 몇 개 있느냐? 뭐 유니폼하게 도핑됐으니까 홀의 농도 P죠. 이 단위가 홀 개수인데 단위 부피당 몇 개냐잖아요. 근데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부피는 VDTA라고 하는 볼륨이니까요. 이 P에다가 곱하기 부피만 해주면 부피의 단위가 세제곱센티미터니까 이 단위 두 개 날라가서 개수만 남아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볼륨에다가 농도를 곱했습니다. 됐죠? 근데 이거는 개수잖아요. 넘버, 단위가. 암페어가 아니에요. 암페어를 찾아가려면 결국은 암페어라는 전류의 단위는 쿨롱을 초로 나눈 거죠. 일단은 쿨롱을 가야 돼. 전하량 다시 갑니다. 똑같은 타임 t초 동안 그 면을 휩쓸고 지나간 총 전하량을 계산해야 돼요. 근데 내가 아는 건 개수예요. 근데 홀 하나가 얼마의 전하를 띄는지는 배웠죠.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죠. 그래서 한 개당 쿨롱 단위가 이렇게 되죠. 한 개 개수분의 쿨롱 요 단위가 Q죠. 얘를 위에 있는 개수를 곱하면 개수 날려서 쿨롱이 나와요. 그래서 요 위에 있는 두 번째 라인에 있는 걸 그대로 긁어오되 앞에 Q만 곱해주면 단위 그 내가 관심 있어 하는 T초 동안 그 면을 확 휩쓸고 지나간 홀들이 몇 쿨롱 지나갔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쿨롱이고 세 번째 줄은. 네 번째 줄은 이제 암페어로 가야 되니까 암페어는 말한 대로 단위 시간당 쿨롱이에요. 근데 나는 T초 동안 쿨롱을 계산했잖아요. 그럼 1초로 환산하고 싶으면 T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줄에서 네 번째 줄 올 때는 T가 사라집니다. 그죠? 이게 1초당입니다. 그래서 유닛 타임당 나오죠? 면을 휩쓸고 지나간 총 전하량을 계산했는데 그게 이름하여 홀이 만들어낸 전기장 때문에 생긴 거니까 드리프트 커런트입니다. 단위로는 쿨롱 퍼 촌대 암페어가 됩니다. 여기를 딱 쳐다보면 야, 나 이거 이제 다 계산할 수 있는 값이네. Q는 외웠던 값이고 홀 농도는 도판트 알면 얻을 수 있는 정보고 면적 A는 뭐 크기 재면 나오는 거고 자, 한번 좀 마음에 걸리는 게 VD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그 뒤에서 설명할게요. 그래서 마지막 줄은 이제 전류 밀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단위 면적당까지 넣기 때문에 이 반면적 A를 또 나누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거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그겁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는 잔디밭이 많이 없죠. 대학 캠퍼스에나 가야 있는데 미국은 가정집 앞에다 조그마한 잔디들이 다 있고 그 잔디를 관리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되는 그런 법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물을 뿌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호수 구멍에서 물이 나온다라고 할 때 물이 얼마나 잘 나오느냐를 평가하려면 더 빨리 흐르게 하고 싶으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일단 일단 빨리 나오게 하면 되죠. 물이 빨리 흐르게 하려면 수도꼭지를 조금만 열지 말고 끝까지 열면 되겠죠. 물의 속도를 높여주는 거죠. 이게 수도꼭지를 끝까지 연다는 거는 이 광역 상수도망에 물려 있는 수도관에서 물을 최대한 내 호수로 많이 밀어 넣는 거죠. 그래서 아 물이 많이 흘러가게 합시다. 그래서 속도하고 연관된 개념입니다. 이건 이제 반도체 칩으로 들어오면 D램에서 전자는 홀을 움직여서 셀 캐패시터라고 하는 전자를 머금는 통에다가 저장고에다가 전자를 넣으면 1이 저장된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저장하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빨리 저장하는 게 write time입니다. 쓰는 시간. 빨리 쓰고 싶어요, 데이터를. 방법은 전류를 많이 밀어주면 됩니다. 전류량을 늘리면 됩니다. 어떻게 늘리면 되나요? 전자나 홀의 이동 속도를 높여주면 됩니다. 그게 드리프트 벨라시티죠. 방법은 뭐예요? 드리프트 벨라시티를 빨리 가게 하고 싶으면 전기장 겁내 올리면 됩니다. 파워를 많이 쓰겠죠. 단점입니다. 그래서 D램에서 로 파워양 DDR, LPDDR이에요. 로 파워. LPDDR 더블 데이터 레이시입니다. 그거 이 클락 신호에 올라갈 때랑 내려갈 때 다 동작을 시킨다는 뜻인데요. 그거 시리즈가 1부터 시작해 지금 5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다음 세대가 6세대입니다. 그런 기술들을 개발할 때 어떻게 하면 전류를 많이 흘릴까? 그래서 이제 연구하는 팀 중에 하나가 셀 캐패시터 안에 전류를 넣었다 뺐다 하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트랜지스터에 동일한 전압을 줬을 때 전류 누가 많이 흘리게 하느냐. 이 게임입니다. 전압 많이 줘서 전류 많이 흘리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고객사들이 안 사죠. 야, 너무 로우 파워라 이러고 전압을 10볼트 걸어서 동작한다고? 야, 저 경쟁사는 1볼트에 되는데 너네 거 안 사. 그렇죠. 데이터 센터 운영하는 사람이나 또는 노트북을 사는 고객들 입장에서 배터리 양은 정해져 있는데 내 거는 1시간밖에 동작 안 하는데 저쪽 회사 제품은 10시간 동작한다면 누가 이 고객들이 누가 이 노트북을 사겠어요? 그래서 저전력 동작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나오는 얘기가 동일한 전압에서 전류를 더 흘려라. 근데 요즘은 전압도 낮추고 전류는 더 올려라. 이런 세상입니다. 그런 걸 이해할 때 드리프트 밸런스를 올려야 되겠구나. 또 하나는요, 홀의 양을 늘리면 되겠죠. 그래서 홀 도핑을 진하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드리프트 벨라시티 쪽을 어떻게 해결할까인데요. 뒤에 이제 이 컨셉이 나옵니다. 홀을 하니까 여기부터 볼게요. 커런트는 I인데요. 전류 밀도는 J라고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커런트를 단면적으로 나눈 걸 J라고 표현할게요. 이 첨자로 P니까 홀에 의한 거고 뒤에 이제 메커니즘을 좀 친절하게 썼습니다. 드리프트에 의한 거다 해서 JP, 드리프트로 썼고 이 오타가 있습니다. 이 P입니다. P. 앞에서 배운 식 그대로입니다. Q, P, VDP. 여기서요. 요거 배운 적이 없는데요. 이 드리프트 속도는 어떻게 쓰죠? 인데 요게 전기장에 비례한다라고 했고 전기장과 드리프트 속도는 이런 선형관계입니다. 요 기울기가 모빌리티. 요거 앞에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준 겁니다. 그죠? VDP가 뮤PE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어떤 반도체 재료가 있으면 홀만 그렇진 않죠. 전자도 있죠. 전자 거로 바꿔갑시다. AN 드리프트로 P 대신 N, 뭐 메커니즘은 동일하고. 그다음에 전자 홀 농도 대신 전자로 바꾸고 속도 대신에 N, 뭐 P 대신 N으로 명기했고 전자니까 이동 방향이 반대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넣은 겁니다. 전하가 반대 그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동하는 방향도 앞서 여기 정표로 가서 여기 안이 전자다. 전기장은 왼쪽에서 오른쪽이다. 전자다. 위에 방향이 왼쪽이에요. 그래서 우리 X축만 보기로 했기 때문에 값은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 VDN이면 뮤N의 전기장인데 여기 마이너스 이거 빠진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자가 요렇게 가잖아요. VDN. 근데 전기장은 요 방향이죠. 그래서 VDN은 뮤N의 E를 쓸 때 양쪽이 같으려면 마이너스를 넣어줘야 됩니다. 전기장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속도가 붙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뮤 n 1을 넣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없어져서 여기에 없는 겁니다. 오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됐어. 전자가 만들어내는 드리프트 커런트 덴서티랑 홀이 만들어내는 드리프트 커런트 덴서티를 식으로 표현했고 토탈 드리프트 커런트 덴서티를 구하고 싶으면 각자의 기여를 가지고 더해주면 될 테고 위에 있는 두 식을 더해주면 답이 나오겠죠. 이때 공통인 전기장을 끄집어내면 바로 치면 안에 저게 나옵니다. 얘를 사람들이 바로 안에 얘기를 컨덕티비티라고 하고 시그마라 씁니다. 이 시그마의 정체가 우리가 첫 수업 시간에 배웠던 반도체는 뭡니까? 옴 곱하기 센티미터라고 하는 비저항 값으로 소재의 저항 정도를 평가하겠습니다. 할 때 나왔던 그 리지스티비티입니다. 리지스티비티의 역수가 컨덕티비티입니다. TBT로 끝나는데 리지스턴스, 저항이죠. 옴이죠. 옴. 리지스턴스의 역수가 컨덕턴스입니다. 단위로는 옴분의 1인데 지멘스라고 해서 S로 표현합니다. 컨덕턴스, 리지스턴스 서로 반대되는 컨셉이고 리지스티비티, 컨덕티비티도 반대됩니다. 아니, 그러면 V는 IR이라고 했는데 오늘 배우는 식은 J는 시그마이에요. 같은 식일까요? 입니다. 요거까지 하고 마칠게요. 사람들이 V는 IR은 잘 알아요. 이게 단위가 이건 볼트고 이거는 암페어고 이건 옴이죠. 이건 커런트 덴서티니까 암페어를 단위 면적으로 나눈 거고 이 일렉트릭 필드는 볼트를 단위 길이당 나눈 거죠. 단위가 다르죠. 얘는 리지스티비티 분의 1이니까 우리가 배운 대로 따르면 리지스티비티는 옴 곱하기 센티미터죠. 그럼 이제 대충 맞죠? 센티미터 두 개 보이죠? 이 두 개 보이죠? 약분 암페어는 옴분의 1 옴분의 1 볼트죠. 볼트는 옴을 이쪽으로 넘기면 옴 곱하기 암페어. 맞죠? 왼쪽 식이 나와요. 단위로만 보면 똑같아요. V는 IR이라는 식이랑 J는 시그마이는 동일한 식이에요. 달리 얘기하면 왼쪽에서 보는 옴의 법칙이나 오른쪽의 식에서 말하는 옴의 법칙이나 둘 다 똑같은 옴의 법칙이에요. 저게 어떻게 옴의 법칙입니까? J는 커런트 I를 단면적으로 나눈 거고요. 그 다음에 일렉트릭 필드는 볼트를 거리로 나눈 겁니다. 길이로.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시그마라고 하는 단위는 옴, 이거 그대로 한번 넣어보려고요. 옴 센티미터인데 내가 요거를 앞에 있는 식으로 가서 여기서 봅시다. 전류 J는 커런트 I를 면적으로 나눈 거고, 그 다음에 볼트는, 전기장. 전기장은 요 양단의 끝에서 끝까지 길이를 D라고 합시다. 그러면 D분의 전압 V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육면체가 가지는 저항값이 있을 텐데요. 걔는 리지스티비티에다가 요거의 단면적이죠. 요건 A라고 썼죠. 요 위에 있는 A랑 같은 겁니다. 그럼 요 길이니까 끝에서 끝까지 D입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J는 시그마 E잖아요. 이거를 리지스티비티 분의 1이라고 하고 양쪽을 얘는 I 나누기 A라 쓸게요. 그 다음에 5분의 1이고 일렉트릭 필드는 V 나누기 D입니다. 그다음 내게 V는 IR 나오게 만들려고요. 그 다음에 요 로는 정리하면 로는 D분의 A에다가 저항 R입니다. 그러면 D분의 A R분의 1에 V 이렇게 됩니다. A 나누기 I. 됐죠? 그 A 죽이고 DD 날리고 됐죠? 따라서 I는 R분의 1 곱하기 V입니다. 그래서 V는 IR입니다. J는 시그마이는 V는 IR하고 똑같은 식입니다. 요 상자 육면체만 놓고 보면 충분히 여러분 다 찾아낼 수 있는 식입니다. 요거 까먹지 말고 유도 잘 해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J는 괄호치고 일렉트릭 필드인데 요 괄호 안의 정체가 컨덕티비티라는 거고 컨덕티비티를 딱 쳐다보면 단위 전하량은 상수고 전자의 농도는 도핑을 얼마나 하느냐에 의해 결정되죠. 모빌리티도 도핑을 얼마나 하느냐에 의해 결정되죠. 그랬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도핑에 의해서 모빌리티가 어떻게 되느냐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아래쪽 하단에 있는 이겁니다. 모빌리티는 토탈 도핑에 의해서 결정되고요. P나 N 값은 넷 도핑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되게 중요한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뒤집어서 표현한 겁니다.
컨덕티비티 대신에 리지스티비티를 Y축에 놓고 도핑을 따라 그렸더니 N형, P형 이렇게 나옵니다. 그림이고. 요거는 방금 설명했어요. 방금. 내가 연락을 다 설명한 거잖아요. 어떤 육면체가 있는데 가로 길이가 난 아까 D라고 했죠. 폭은 W, 높이는 T라고 했는데 W와 T를 곱하면 면적 A가 될 겁니다. 그렇죠? 저항은 이렇게 측정하면 되고 그걸 갖고 뭐 문제는 숫자만 넣어보면 됩니다. 풀어보세요. 별거 아니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드리프트 커런트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은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포텐셜 에너지, 카이네틱 에너지를 해서 요 뒤에 있는 이 밴드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드래프트를 그렸으면 좋겠는데 요거는 이미 녹화가 되어 있는 여러분 선배들을 위해서 했던 강의에 꼭 들어보길 바랍니다. 꼭 들으라고 했어요. 근데 안 듣고 오기만 하고 안 듣고 오면 네 처절하게 피가 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꼭 들어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꼭 저기 다른 녹화된 걸 꼭 듣고 공부해 주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부터 진도는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만 꼭 오늘 배웠던 내용을 밴드 다이어그램에 어떻게 이식하는지 그 파트만 찾아서 꼭 들어보길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